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평소처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검찰과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은 공수처로 옮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의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해왔다는 내역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시영 씨가 최대 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업체에 다스가 부당 지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이 경기도 남양주시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박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 분실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 하와이에서 실수로 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군과 하와이 주정부가 신속하게 정정 발표를 했지만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안에 떨며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이 실명 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법인 계좌를 통한 편법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하루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한파가 물러나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할 것으로 예보돼서 올해 첫 비상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되고 수도권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첫 소식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됩니다. 평일에 시행되는 첫 비상조치여서 차량 2부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반드시 2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내일이 1월 15일 홀수 날이기 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대책은 더 강력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자동으로 영원으로 처리됩니다. 일회권,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객이 내지 않은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운송기관에 보전해 주는데 하루에 50에서 6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청과 구청 등 360개 공공기관 주차장도 아예 폐쇄돼 민원인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미세먼지도 중국 영향이 큰 만큼 국내 저감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안 받는 건 자동차 끌고 나오지 말라는 뜻인데 인천과 경기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엔 어디서 갈아타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세금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대신 내주는 형태라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이런 지원이 없어 이용자들은 평소처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인천이나 경기도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갈 경우 서울 버스를 타면 무료지만 경기도 버스를 타거나 갈아탈 경우 해당 구간만큼은 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은 노선은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1호선의 경우 9일 개봉 오류동 온수역까지는 출퇴근 시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역곡역부터 인천 등 서울 밖 지하철역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3호선도 오금역부터 지축역까지만 면제되고 백석역과 마두역, 대화역은 출퇴근 시간에도 요금을 받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보려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일회권이나 정기권을 쓰면 요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에서 힘을 빼는 대신에 경찰 수사권은 커지는 방향입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리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 이슈까지 전 영역을 망라했던 검찰 수사 영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게 청와대 구상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 영역을 경제와 금융 등 특수 사건에만 국한시키고 일반 사건의 1차적 수사는 모두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위직 인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 권한까지 줘 검찰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핵심 기능이었던 대공수사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도 아예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대북 해외 정보 수집으로 업무를 제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걸 국정농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들으신 대로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 더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됩니다. 그럼 경찰은 그동안 국민의 편이었나? 또 경찰 조직만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청와대는 경찰 조직을 쪼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가칭 안보수사처가 맡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세 기관에서 했던 대공수사를 한데 모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로부터 따로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 개시와 수사 대상에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경찰의 수사 권한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청와대는 경찰을 새 조직으로 분리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보, 경비 업무를 맡는 일반 행정경찰과 범죄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을 나누고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치안과 경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수사 권한을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위상을 높여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권력기관 개편이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청와대 출입하는 남승모 기자와 조금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기자, 권한 조정이 꽤 있는데 검찰, 경찰, 국정원 각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개혁하겠다는데 그걸 반기는 조직은 잘 없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서 일단 청와대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번 개편안은 권력기관끼리의 서로 상호 견제와 또 균형 이런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삼각으로 견제를 해서 권력 남용을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이다. 경찰은 수사와 행정경찰을 나누는 게 자기적이다. 또 국정원은 이 대공수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데 청와대는 이런 자체 혁신안, 이런 혁신안이 자기들 청와대가 만든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만든 혁신안에 기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돼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게 청와대가 하고 싶다고 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법을 고쳐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된 이런 안들은 전부 다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 반응이 중요한데요. 야당 반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 큰 틀에서.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어떠냐 그럼? 청와대는 여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50%다. 대통령 지지율 70%다. 근데 그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의 지지율이 80%다. 야당 반대 알지만 국민 마음과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야당이 더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게 되면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표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보통 이제 사법개혁특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사법개혁특위인데 보통 법안 발의권이 없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안 발의권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만 된다면 이게 여야 합의가 되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까지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스 120억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다 넘겼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안 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다스 120억 횡령 사건을 수사 결과 발표에 넣지 않은 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 5인과 모두 모여 심층적인 토의를 하였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20억 원을 밝혀낸 수사 관련 자료도 특검 종료 후 검찰로 넘겼는데 이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특검 전후 BBK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입니다. 정 전 특검의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특검의 직무유기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의뢰나 이첩도 없이 자료만 넘겼는데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 전 특검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다스 전담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 중에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시영 씨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다스가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지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검찰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물음에 답을 찾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지분 75%로 최대 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 업체 SM입니다. 이시영 씨는 다스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된 2015년 다스에 납품하는 SM을 설립했습니다. SM의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매제입니다. 우리 약속 안 하시는 다스의 일부 부품 협력사들이 SM에 인수되고 다스와 거래가 끊겨 폐업하는 협력사들까지 생겨나면서 다스가 이시영 씨 소유인 SM 쪽으로 협력업체들을 넘겨 SM을 알짜로 키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심지어 다스가 자사의 자금과 부품, 인력 등을 SM에 부당 지원한다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공사업체를 다스에서 직접 컨택을 하려고 보험 지급하고 차 운임료하고 가서 이제 세팅하는 비용하고 전기 설치하는 부사까지 다스에서 다 했고. 그런데 지난 11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다스의 비밀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다스가 SM의 설비와 인력을 비공식적으로 보내 관리하고 지원한 내역이 담긴 문건들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0수억 원 규모의 설비 지원 관련 문건 등이 검찰에 압수됐는데 문건의 최종 결제자는 다스의 작은 관리자인 이시영 씨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영 씨가 자기 회사인 SM을 위해 다스의 설비와 인력을 부당 지원했다면 특정 회사에 부당하게 인력과 상품,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다스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될 뿐더러 배임이죠.
이른바 재벌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회상속,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에서도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문건을 토대로 부당 지원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를 장악해 자기 회사를 키웠고 그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는지도 함께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장성명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른바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로 지목됐던 인물이죠. 이 소식 맨 처음 보도했던 임찬종 기자가 속보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그제 소환 조사한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 시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사건 폭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은 지난 2011년 4월 관봉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돈을 전달한 인물로부터 장성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란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장성명 전 비서관은 당시 자신과 관련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근 문제의 5천만 원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돈 가운데 일부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같은 민정수석실 소속인 장성명 전 비서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모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성명, 김진모 두 전직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의 수수와 집행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년의 돈 전달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이 경기도 남양주시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박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묘지가 있는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매년 1월이면 2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고인이 숨진 지 31년이 되는 오늘, 이한열 열사의 부모를 포함해 130여 명의 시민이 열사의 영정에 흰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인간 자유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내게 약속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박 열사의 모교인 부산 해광고 재학생들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경찰의 이 거짓말은 그의 6월 항쟁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박 열사의 유족에겐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경찰이 책상을 콱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깜짝 놀랐죠. 경찰이 하는 말이 아드님도 그렇게 놀라더니만 쓰러져서 죽었다고. 당시 박 열사가 물고문을 받다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도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31년 만에 다시 이는 국민적 관심이 영화의 흥행이 만든 반짝 효과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 국민들의 동생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초석으로 다시 한번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SBS 김관진입니다. 내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접촉을 갖죠. 그런데 이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유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의 이 발언을 두고 북한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목, 또 여건이 갖춰지면 남북 정상회담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등을 트집 잡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란
사실상 북핵 폐기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성과부터 생각하고 결과물이 차려질 것을 바라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분명한가. 나아가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우리 정부나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공식 기구의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라 매체의 보도 형식, 즉 대화 국면 속에서 수위를 조절한 걸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최종 목적이 제재 완화라고 할 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 초조해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하와이 전역에 탄도미사일이 오고 있으니 즉시 대피하라는 비상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과 관광객들은 혼비백산 대피했는데 알고 보니 관리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평온한 주말 아침 8시 7분. 하와이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휴대전화엔 하와이로 탄도미사일이 오고 있으니 즉각 대피하라는 비상경보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지하 주차장에 숨거나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 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했던 터라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Yeah, it was a frantic morning. My wife was in tears and didn't know what to do. 프로 골프 선수 존 피터스는 아내와 아기가 욕조 아래에 숨었다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경보 38분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경보가 오보였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교대 중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겁니다. I'm sorry for that pain and confusion that anyone might have experienced.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공격 대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혜비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입금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승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본인 확인된 실명 계좌와 같은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자 정보와 거래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나 거래액 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실명 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 계좌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타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입금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가상 통화 취급업소의 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입금이 제한됩니다. 거래소 폐쇄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가 투기적 거래는 최대한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 방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준비해온 은행들은 적용 날짜와 그 이전에 기존 계좌 이용을 막을지 풀지 여부를 내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가 막히자 소규모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 계좌를 발급받은 뒤 사람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금 세탁 소지가 있고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경찰이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성관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어깨에 점퍼를 걸친 피의자가 얼굴을 환히 드러내고 경찰에 끌려갑니다. 뉴질랜드에서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입니다. 어제 구속될 때까지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왔던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경찰이 전격 공개한 겁니다. 살인,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범행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 증거를 따져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따른 겁니다.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부인과 함께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현재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경찰이 얼굴 공개를 결정한 사례는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이영학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비슷한 흉악범죄인데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김성관은 경찰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공모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관입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도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주에선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장선희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신발 미창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기계와 집기류를 비롯해 공장 1개동이 완전히 타버렸고 나머지 2개동도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휴일이라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시쯤엔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채소 포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1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5명이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전기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쪽과 운전석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12시 반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탄 19살 A씨가 숨지고 같이 탄 24살 B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시외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갑니다.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돈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이모 씨는 사채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돈을 쓰는 조건으로 금리는 연 3,400%를 넘습니다. 연체할 때마다 하루 5만 원씩 이자가 붙어 한 달이 지난 지금 원리금은 17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은 일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안전망 대출이라는 정책 금융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같은 저신용자 상당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준비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씩 소액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이 비영리법인은 저신용자들의 재기 의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독려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코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관심 가져주고. 10개월 분당 상환 3만 원씩은 아무리 어려워도 전략금을 댈 수 있는 거니까. 최고금리 인하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해서는 급전융통에 그치지 말고 자활과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정현입니다. 이렇게 저신용자를 위해 민간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 정책은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죠. 석 달 전에 서민들 돕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우철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입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도저히 갚지 못하는 빚을 탕감해주거나 불법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습니다. 상담 인력은 모두 9명. 이곳에선 한 해 예산만 최소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는 이런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SBS가 입수한 사업 공모 계획서입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억 5천만 원씩 광역시도 2곳에 지원할 테니 지자체 스스로 1억 5천만 원씩 충당해 총 3억 원으로 3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상담사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오로지 인건비만 1억 5천을 줄 테니까 뭘 해서 하라는 거죠.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으로 간주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지원을 포기한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주 사업 공모가 마감됐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서민 금융을 위한 정부 약속이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채 표류하는 시기라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짧게라도 휴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 기업에선 그게 또 쉽지 않죠.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향한 연속 보도, 노유진 기자가 난임 가정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 여성은 결혼한 지 9년째 임신이 안 돼 작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난임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야근을 하거나 해야 될 때는 이제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제가 제 손으로 주사를 놓으면서 아프지만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배란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뒤 수정란을 배양시켜 자궁에 이식하는데 한 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 10번은 넘게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난포가 크는 속도에 따라서 시술을 하는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미리 1주, 2주 전에 휴가를 낼 수 있지가 않고 미리 휴가를 빼서 준비할 수 없다는 점. 공무원은 질병휴직이라도 신청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난임 시술을 받겠다고 따로 휴가를 낸다는 게 여의치 않은 일입니다. 병원에서도 휴직을 권유를 하셨어요. 회사 규정 자체에도 난임 휴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못 해준다. 퇴직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난임 시술 비용 등 경제적 지원은 진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제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동장군이 주춤한 틈을 타 강과 산으로 나들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엔 주말 동안 36만 명이 몰려서 겨울 낚시를 즐겼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휴일 풍경 취재했습니다. 두껍게 언 강 위로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입질이 오기를 기다리며 낚싯대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하고 얼음구멍으로 얼굴을 갖다 대고 강물 속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동장군이 주춤했던 어제와 오늘 모두 36만여 명이 산천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산에는 등산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개통 후 첫 주말을 맞는 소금산 출렁다리엔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사방으로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경치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 겨울을 배경으로 눈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장작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눈으로 만든 조각상과 얼음 기둥 앞에서 겨울의 추억을 카메라 렌즈에 담습니다. 멀리 떠나지 못한 시민은 도심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오늘 모처럼 날씨가 풀려가지고 눈썰 매장 나오니까 좋지? 오전 전국에 미세먼지가 심수를 부렸지만 모처럼 포근해진 겨울 나들이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도시 전체가 첨단 IT 인프라로 이뤄진 스마트 시티는 미래 도시의 모델인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배재학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이 사무용 빌딩은 스마트 시티의 축소판입니다. 건물 외벽을 모두 태양열 패널로 감싸 빌딩 전체가 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냉난방은 전기나 가스가 아닌 물로 합니다. 여름에 태양열로 데운 물을 지하 130m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활용하는 겁니다. 28,000개의 센서가 온도와 조명 등 건물의 모든 환경을 제어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평범한 도로 같지만 바닥에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태양열 자전거 도로에서는 세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최근엔 세계 최초로 스마트 루프라는 녹색 정원을 만들어 빗물 관리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과 50개가 넘는 센서를 통해 저장한 빗물로 건물을 식히고 수질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시는 2009년부터 스마트 시티 전담 기구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4,000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We try to get everything combined in an online community. That's amsterdamsmartcity.com, where we also involve the citizens. 암스테르담시는 지금도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직원 일동이 1,000만 원,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일동이 7,470만 원, 주식회사 태양자동문 김한중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1,004만 원, 주식회사 GNG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였지만 곳곳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은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겠습니다. 평상시보다 2~3배 정도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더 포근해집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5~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 7도, 전주 10도, 대구는 11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사이 중북부 지방에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지방 1에서 3cm, 경기 동부는 1cm 안팎, 그 밖에 수도권에서는 5mm가량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동쪽 지방의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지방 곳곳으로는 아침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주주의란 참 연약한 존재여서 31년 전엔 탁 친히 억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 뒤로도 권력기관 발길에 채이고 때론 비선 실세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서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 뉴스 마치기 전에 내일 서울에선 무료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